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따로 질문이 또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일단은, 저희 이제 원천세까지 해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자의 이제 세금에 꽂힌 이게 그 종합소득세 한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볼 건데요. 지금 거의 2시간 왔는데 힘드시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이제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잘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또 오후 시간에서 약간 저녁 시간대로 가고 있으니까, 네. 잠시만요. 이게. 잘못 맞춘 것 같은데. 잠깐, 이게 화면이 좀 로딩이 갑자기 잘 안 돼서, 잠시만요. 아, 이게 지금 그 첫 화면이 하나가 없어졌는데요. 종합소득세 그 해볼 거예요. 그래서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24페이지 종합소득세. 잠시. 이게 지금 페이지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잠시만 좀 뭔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중. 네, 이게 앞 페이지만 삭제된 거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종합소득세 해볼 거예요. 근데 종합소득세를 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종합소득세는 우리 기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록이 중요하다. 장부의 기록이 핵심적인데요. 핵심적인데 이거를 구분할 때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비치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일단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럼 자진 신고를 존중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아셔야 될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자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나 아니면 수익금액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요 아래는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3억 원 미만이다 하면은 간편장부 사업자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제조나 숙박 음식업 좀 내려옵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뭐 서비스업, 우리 지금 뭐죠? 피부관리샵 어디로 들어가죠? 지금 여기 서비스업이 들어가죠? 서비스업,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7,500만 원 미만이다 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포함이 되지만 7,500만 원 이상이다 하면 어디로 간다? 복식후기 대상자로 갑니다. 그러면 또 7,500 기준이 뭐예요? 월에 한 600 정도죠. 간이가세 수준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7,500이 넘어가면 복식후기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복식후기 의무자 무엇이냐?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 모든 사업자는 결국에 재산 상태랑 손익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 요 얘기고요. 그래서 뭘 제출한다?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7,500이 넘어갔다 하면은요. 일단은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되고 간편장부 이렇게 간단히 간편장부는 그냥 간단한 장부 작성이에요. 약식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에 어디에 못 썼고 어디에 못 썼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어요. 이 불이익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출계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된다? 무신고 납부세 20%, 부정은 40% 이렇게 들어가고 혹시라도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 얘기. 장부를 내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X1년도, X2년도에 있는데 요때는 장부를 마이너스가 났어요, 결손. 근데 요때 플러스가 났어요. 엄청나게 이익이 났어요. 근데 장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결손된 금액을 이익에서 상계시킬 수 있거든요. 15년간.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장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이때 결손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났고 요때 이익이 3천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3천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3천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결손 이게 장부가 기록돼 있으면 요게 상쇄시켜서 마이너스 2천을 끌고 와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장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게 인정을 못 받아서 3천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7,500이 넘어가면 반드시 장부 기장은 매우 중요하다. 요게 핵심적이죠. 요새는 그래도 7,500 넘는 피부관리 샵이 너무 많아요. 1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구분하셔야 된다. 요것부터가 헷갈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장부를 기장할 때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장부를 빛이 기장하지 않는 경우를 소득기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요게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기준경비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랑 연관되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장부를 빛이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되죠. 이게 총 수익 금액 매출을 의미합니다. 매출에서 우리는 필요경비 빼주면 이게 소득금액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장부를 빛이 기장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기준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경비율도 있고 단순경비율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단순경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처음에 기초 이론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제 뭐 신규 사업자나 이제 사업소득 금액 2,400만 원 미만 이런 경우는요. 이때는 단순경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대부분 기준경비율 대상자예요. 그럼 기준경비율 대상 소득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경비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 금액은 나오죠. 근데 필요 경비 중에 주요 경비만 빼줍니다. 이 주요 경비는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요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요 주요 경비는 빼주고요. 아까 말했던 접대비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주요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익 금액에서 또 기준경비 곱한 금액만큼 또 조금 더 빼줘요. 뭔가에 더 들어갔다고 이제 어느 정도 세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또 총 수익 금액에서 수익금에다가 이제 단순 경비율을 곱합니다. 단순 경비율이 좀 높은 편이었죠. 아까 뭐 85%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나오는데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소득금액이 줄어들겠죠? 배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복식풍의 의무자 같은 경우는 추계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부를 규칙이장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준 경비율에 2분의 1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요거고 2024년도 기속 배율은 지금 2.8배, 3.4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한번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2025년도 총 수익금이 1억, 그 다음 매입 비용, 재료비가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월에 200만 원씩 임차료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한 명 썼는데 250씩 들어갔다. 이런 경우 장부 기록을 안 했다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랑 복식후기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제 약식으로 하라고는 했는데 약식으로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면 1억에서 1,000만 원 일단 이게 주요 경비 중에 매입 비용이죠. 그 다음 임차료 2,400만 원 빠지죠. 인건비 3,000만 원 빠집니다. 총합이 얼마 빠집니까? 6,400만 원 빠지죠. 거기다가 1억에다가 기준 경비로 아까 17% 나왔었어요. 피부관리업. 그래서 요걸 뺀다. 그러면은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 소득금액이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1억에서 또 1억의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2.8배까지 곱하면 요거는 3,570만 원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작은 금액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소득금액은 1,900만 원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1억인데 우리가 복식후기 의무자였어요. 복식후기 의무자였다면 계산 산식이 좀 달라지겠죠?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계산할 때 1억에서 그 주요경비 빼줍니다. 주요경비 빼주고 그리고 이게 보면 1억에서 17%인데 이제 기준경비율이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들어가면 2,750만 원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귀속 배율에서 1억에서 85.8% 똑같죠? 근데 여기 배율이 보다 3.4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750만 원과 4,828 중에 작은 거니까 올라가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수익 금액이 똑같이 1억이어도 간편장부 대상자이냐 복식부기 의무자이냐에 따라 추계과세할 때 소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간편장부냐 복식부기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세 번째로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5억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좀 별도의 이야기고요. 요렇게 성실신고 대상자는 장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사 확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따로 복잡하실까 봐 언급하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간편이나 복식부기는 어차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자를 확인할 때 그래서 7,500 넘어가면 아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내가 장부 안 했다가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될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인식을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봤어요. 그래서 이 주요경비 보세요. 주요경비가 계산할 때 접대비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접대비 아까 질문하신 접대비는 해당 사항 없다. 오로지 주요경비 산 거, 내가 임대 사업장 그리고 사람 쓰는 거 요거까지만 주요경비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고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어요. 신고 안 했을 때 이 얘기는 뭐죠? 늦게 신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종 세액 공제나 우리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뭐 뒤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뭐 청년소득세 감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죠. 언제까지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때 무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20%뭐 일반 무신고. 근데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는 하나 더 맥스로 봐요. 수익 금액이 높은 거 0.7% 중에 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무신고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 무신고 40%, 복식부기 의무자는 똑같이 0.14%,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당연히 우리 신고를 안 하면 납부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두 가지가 붙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우리는 큰 가산세를 적용하게 돼 있다. 가산세만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도 많은데 거기다가 가산세가 너무 중첩적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에서는 좀 큰 거에 대해서 이제 무기장 가산세 뭐냐면 무기장 장부 안 했다. 그 산출세액이 20%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납부세액이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산출세액이 20%만큼 무기장 가산세인데 좀 더 큰 걸로 적용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끔 놓치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5월달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달에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 끝나면 항상 종합소득세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세무사 업계에서도요, 5월 달엔 정말, 가정의 달이지만 챙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바쁜 거 뭐,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5월 달은 뭐, 눈꽃을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한번 받고, 어,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개인 소득세율, 소득세율과 법인세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 보면은 개인 소득세가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여기 1200만 원 이하는 6%죠? 근데 보세요. 10억 원이 넘으면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갭 차이가 얼마예요? 39%나 차이 나는 거죠. 뭐냐?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예요. 이게 개인 소득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8단계, 이거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났을 때 사람들이 법인 전환을 법인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법인세를 보세요. 2억까지는 몇 퍼센트예요? 9%죠. 아까 여기 2억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어디죠? 38%예요. 38% 선택하시겠어요? 9%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9% 선택하겠죠? 그리고 2억이 넘어가고 200억까지는 19%밖에 안 돼요. 여기는 10억을 초과하면 45%, 맥시멈이 45%예요. 200억까지 가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여기 맥스선이 요 정도인데 3천억까지는 개인 사업자 그런 가능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19%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매출이 올라가면 매출이 어떤 수입,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가 당연시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세율 문제다. 세율. 세율이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피부관리업을 법인 전환한다고 생각하면요. 사실상 쉽진 않아요. 이게 법인은 또 개인하고 인격차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허가받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까다로울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세율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금 자료가 자꾸 꼬이는데요. 이게 지금 세율 이야기 나왔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납부세 구조를 볼 거예요. 이 납부세 구조를 보면요. 종합소득세 우리 납부를 하게 돼. 왜냐면 제가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거 뒤에 설명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구조를 알아야 내가 어디를 포인트를 두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중심적으로 볼까 때문에 이제 좀 구조적인 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 일단 매출액이 있겠죠. 매출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매출, 뭐 현금 영수증 매출, 뭐 현금 매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 근데 원가가 있어요. 재고를 통해서 이익을 조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 제품까지 파는 것까지 하려고 제품 이만큼 사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직 안 팔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익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같은 거, 안 쓴 것들도 있죠. 미리 쟁여놓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상품 이렇게 들어가서 원가는 거기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럼 원가율이 파악이 되죠. 이게 대충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출 매입까지 반대됐다면 판관비
판관비라에서 대부분 들어간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업무 추진비가 접대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기준 경비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장부를 기록했을 때 나오는 필요 경비, 판관비 일종입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에는 뭐 차량에 관한 부분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판관비를 구성을 하고요. 거기까지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아 내가 이 피부관리 샵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받는다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출 이자 같은 게 나가고 소상공인 대출 받았다. 이자 비용 나가고 그 다음에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가 별로 생각보다 손님들이 안 써요. 그래서 내가 팔 수도 있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외환 거래는 거의 없겠지만 외환 손익도 들어가고 뭐 잡손익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빼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또 세무조정을 해요. 세무조정을 하고 세무조정은 내가 뭐 접대비를 너무 과하게 썼다 이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한도 같은 걸로 이제 판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소득 금액은 즉 뭐다 건보료 측정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소득 금액이 높으면요. 1차적으로 뭐다 세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이제 건보료는 이제 좀 그 사업자분들이 직접 겪어보셔야 알아요. 사실 저도 사업주지만 건보료 낼 때가 가장 건보료. 이게 물론 저희 이제 직원들이랑 해서 뭐 사대보험 다 내지만 제일 아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럼 뭘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결국에 매월 나가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직원 뽑아서 사대보험 나가, 거기다가 뭐 이런 뭐 건보료 자체도 올라가, 소득금액 올라가면 다 올라가, 이러면은 1년에 내는 세금보다 그런 것들이 더 스트레스예요. 그 소득 금액을 했는데 내가 사업도 하지만 다른 것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소득도 있고 강의소득, 뭐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합산합니다. 왜냐?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라서 그래요. 인별과세. 그래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다 소득금액 합쳐졌어요. 근데 거기서 소득공제라는 게 있죠. 소득공제라는 건 내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부양하고 있고 추가 공제라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양하신다. 그럼 부모님이 뭐 경로자다. 그럼 그 경로 우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그리고 뭐 한부모 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노란우산 공제까지 소득 공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빼주면 과표 나오고 아까 8단계 추가 누진세보다 6%에서 45% 공부했었죠? 들어가면 산출세 나오고 여기서 무기장했다. 그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 20% 계산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 세액 감면이나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창업 기업 감면, 뭐 기장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빼주면 결정세액. 그 다음 또 늦게 했다 가산세, 미리 낸 거 있다 기납부세액, 그리고 총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복잡하죠. 사실 장부를 우리가 기록하는 거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이걸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내가 사업도 하는데 이것까지 만드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세무대리인을 보통 쓰시긴 하는데요. 이걸 개인적으로 어쨌든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어디서 놓치지 않고 이런 경비들을 챙길 수 있을까. 거기 의의를 두셔야 됩니다. 사업자분들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에서 일단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권리금에 세금이 없다. 관리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좀 넣는데요. 권리금 있죠. 내가 안 되는 샵을 인수를 하든 아니면은 내가 원래 다른 업종으로 쓰던 거를 인수를 하던 간에 어쨌건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변에 모르면 알려주세요. 면 권리금이 3억이라고 표현한 거 굉장히 크긴 하지만 권리금 뭐 1,000만 원이다. 뭐 그 안에 에어컨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권리금으로 뭐 얼마 받을게요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한텐 비용이에요. 근데 세금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3억이라고 가정하면 굉장히 크죠. 3억에 30% 세율이면 9,900만 원이에요. 그 5년간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3억에 5년이면 얼마죠? 6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내가 비용 처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실 때는 이 부분에 세금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야죠. 나는 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권리금을 주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양수인이에요. 그리고 양도인이 있죠. 그럼 양수인 양도인한테 권리금을 뭐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권리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기타 소득 세율이 8.8%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만큼을 떼고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에 세금이 붙어 있다는 거를 어느 인지를 하셔라.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인테리어 현금 할인 제가 앞에서 조금씩 언급했었죠. 인테리어를 현금 할인 받는다고 해서 넘어가시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엄청 파격적으로 깎아준다고 하면은 뭐 쇼부를 뭐 보거나 뭐 두 분이 뭐 합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테리어를 해서 인테리어가 내가 뭐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부가세 하면 200이죠. 이거를 정당하게 우리 생계에서 끊으면요. 어차피 200은요. 이 사람한테 이 업자한테 줘도 나는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아까 부가세에서 제가 환급받는 개념 얘기했었죠. 환급받는 거고 얘 2천은 정상 비용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천과 200에 대해서 있어서는 그, 잘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정상 비용 처리된 부분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고 이것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테리어 현금 할인을 받는 거를 어, 왜냐면 그거는 뭐만 좋은지 아세요? 인테리어 업자만 좋아요. 업자만. 왜 업자만 좋을까요? 이 업자만 좋은 이유는 이 업자는 매출을 신고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급하는 쪽에서 항상 이거 보세요. 돈을 주는 쪽이죠. 나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쪽에선 증빙을 항상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소득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받아야 될 거. 경조사비 증빙이에요. 경조사비 증빙은 뭐죠? 청첩장, 그리고 우리 부의금, 조의금, 이런 것들. 그러면 증빙 뭘로 할까요?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사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프린트 할 수 있고, 경조사 이제 관리대장 같은 게 있어요. 경조사. 관리대장 같은 거를 이제 하셔서 뭐 몇 월 며칠 날 누구 딸 결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회 통념상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당 2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 접대비 지금 여기 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3,600만 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위로 예를 들어서 건당 20만 원인데 3,600이면 몇 건을 가야 돼요? 180건이죠? 1년에 아무리 내 인맥이 좋아도 180건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경조사비로 쓸 수 있는 한도는 요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자동차, 일시불, 리스, 할부 모두 이제 뭐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거 말고도 저희 영상, 제 그 유튜브 채널 영상에도 요 내용 나와 있는데요.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해요, 모두. 내가 돈 있으면 일시불 사시고요. 돈이 없다, 리스 사시고요. 리스는 할부 쓰세요. 어차피 비용 처리 돼요. 그러나 한도를 지켜야 된다.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게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요새 연예인들이 막 차를 몇 대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로 막 과시욕 부리고 막 이러다 보니 이제 차량에 대해 제한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두색차인데요. 이거는 법인에 관련된 차예요. 그래 8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너희는 연두색 번호판을 해. 고가 차량인 거를 명시를 해라. 이겁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는 여기 제한은 없어요. 그치만 이게 우리가 취지가 뭐다?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예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가는 거고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 기록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근데 내가 출퇴근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데 매번 이거 장부를 작성하기가 쉽진 않죠. 차량 나 10km밖에 안 갔고 5km 갔는데 뭐 거래처랑 밥 먹으러 갔는데 이런 거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5년을 감가상각하면 얼마죠? 연에 1,000만 원이죠. 근데 80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까지밖에 인정 안 해주고 대신 이거에다가 그러면은 한 대당 1,100만 원, 1,500만 원 뭔가요? 700만 원은 기타 비용이에요. 이 기타 비용 뭐가 들어가냐? 기타 비용에는 뭐 자동차세, 유류비, 또 뭐 있을까요? 차에 관련된 거, 뭐 자동차 수선비 등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인데 요거 다 더해서 1,500까지. 연회에 1,500.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할부로 차를 사고 싶을 때 좀 결정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얼마까지? 얼마 한도가 800만 원? 그러면 한 월에 한 70만 원, 6, 70만 원 차까지는 전액 비용 처리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요. 그렇게 근데 어쨌건 모든 비용 처리다. 근데 리스의 단점 뭐죠? 이자가 세죠? 할부도 이자는 있어요. 그래서 일시불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리스 회사에서 많이 그런 영업을 하죠. 비용 처리된다고. 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리스나 할부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고요. 네, 그 다음 거. 이제 종합소득 제가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비용은 여기 정도 선에서 일단 정리를 해요. 임차료 인건비는 제가 앞에서도 세금계산서랑 인건비 원천세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카드 부분 말씀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 종합세제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인적공제, 아까 추가공제, 노란우선공제 얘기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까지가 다 제가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소득공제. 정말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인적공제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근로자는 연말정산할 때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본인이 알아서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 본인, 근로자 뭐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에 대해서 이제 일정의 공제주는 제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자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인당 얼마다? 150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당연 가능하고요. 일단 부양가족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만 그렇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총급여가 5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배우자 공제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이라고 하면은 누가 포함한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포함한다.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내 자녀들 되고 형제자매 중에서도 사실 이게 형제자매는 좀 까다롭긴 한데요. 어쨌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위탁자, 양육한 위탁 아동 이런 경우들도 종합소득세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본인은 본인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요건 없죠.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면 어렵다. 그리고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예요. 만 60세 이상이긴 한데 소득이 있으면 일단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혹시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은 요게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적공제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요새 홈택스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하시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만 20세 이하인데 소득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탁아동도 마찬가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혜택 있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을 본다. 근데 인당 얼마다? 15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족 구성을 한번 봐볼게요. 내 가족 구성을 보는데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15살, 22살, 그리고 부모님, 그 다음에 부모님 59세, 그 다음에 한 분은 65세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가정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부터 하면 150만 원 공제받죠. 배우자도 150만 원 공제받죠. 자녀 150만 원 공제받대. 얘보다 20세 넘었죠? 탈락. 그 다음에 59세, 60세 이하죠? 탈락. 65세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나, 배우자, 자녀 1, 그 다음에 부모까지 해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양을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이 요건을 이런 거 보셔야 된다는 건 소득. 그래서 총 6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랑 소득 요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추가 공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추가 공제 여기서 제가 여기 내용에 넣는데 추가 공제는 뭐냐면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로자가 있다. 경로자는요. 70세 이상이에요. 70세 이상. 70세 이상은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줘요. 장애인, 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럼 추가로 200입니다. 부녀자는 추가 50만 원이에요. 한부모는 추가 100만 원. 근데 부녀자랑 한부모는요. 중첩되는 개념이 옛날에는 한부모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부모가 생기면서 부녀자랑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부모가 뭐죠? 이혼 가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아니면은 뭐 사별을 했거나. 근데 여자인 경우만 이건 부녀자는 여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자도 그런 경우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한부모를 선택하겠죠. 근데 부모 중에서도 70세가 넘으면 이렇게 그 추가 공제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으면 더 공제받을 수 있게 150만 원에다 플러스 100만 원 더 되는 거고 혹시 만약에 장애를 가진 내 부양가족이 있다 하면 장애 200만 원 더 받는 거니까 총 150은 이미 받고 거기다 추가로 200을 더 받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추가 공제까지 받아볼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이쪽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대신 또 중복되셔도 안 됩니다. 가끔 내 형제 중에 근로자 우리가 연말정산은 2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부양을 넣어버린 거예요. 부모 중에 뭐 누구를. 내가 실제로 사업장에 내가 부양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중복이 되면 홈택스에서 걸러냅니다. 주민번호가 중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말에 상의를 하세요. 가족끼리. 상의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거. 우리 소상공인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공제 무엇이냐? 노란우산공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렇고, 저희 세무사인 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대표 이상은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다 가능해요. 어디서 운영하냐?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고요. 근데 여기서 장점은 이거예요. 폐업이나 파산을 하더라도요. 압류 대상에 불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노란 우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준다. 왜냐? 어떤 개념이다? 사업주의 퇴직금 개념이다. 우리 사업주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미리 불입을 하는 거예요. 미리 불입을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뭐 폐업을 했거나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사업주를 보호해주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 주머니 돈이 나가잖아요. 대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줄게. 너가 비용 승고를 해줄게. 이건 내 돈이에요. 내가 불입하면 내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불입을 한다면 소득공제까지 해줄게.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의 혜택이다. 그래서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을 권장합니다, 저는. 그럼 소득 구간별 공제 가능 세액은 뭐 4천만 원 이하는 600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 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소득공제 60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월 50이죠. 근데 절세 효과는 결국 얼마까지? 최대 100까지 된다. 그리고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면 또 좀 내려와요. 그래서 월에 한 30만 원 수준. 근데 절세 효과는 이 정도. 1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이렇게 한도는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공제 가능세액이 들어가고 그래도 세금으로 이 정도 혜택이면 큰 거죠. 그 세금으로도 혜택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은 적금처럼 나중에 쓸 수 있고 즉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세공제라고 해서 또 연금계좌 얘도 또 600만 원, 그 다음 퇴직금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돼요. 그럼 600에 15% 이것도 90만 원이죠? 900에 15% 얼마예요? 135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급여가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여기 종합소득세가 5,500만 원 이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면 이 두 가지를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또 해지를 하면은 중간 페널티가 크죠. 물론 노란우산 문제도 페널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미미하고요.
요렇게 이거는 이제 은행 같은 데서 가입 상품을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혹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험사 이런 데서도 이렇게 연금 같은 거 유도하면은 물어보세요. 혹시 소득공제 되나요? 이렇게. 전 이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절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공제 잘 챙기고 노란우선공제 챙기고 연금계좌까지 챙기면 엄청나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감면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거의 감면이 있었죠. 그래서 감면을 본다면 이 감면에서는 수도권 감면 억제권형 내외 창업기업 감면 그다음 중소기업 특별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50%, 그리고 뭐 청년은 우리 100%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 벤처 50%. 그러니까 5년간 우리는 이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가면 억제권이 여기서 100%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많은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럼 청년의 범위는 또 무엇이냐? 그 청년의 범위는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데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종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고 해서 우리가 50% 받을 수도 있고 100%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조특법,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 이런 부분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사업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수도권 외에 소기업 이렇게 감면 업종 이런 것들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셔야 된다. 세금은 많이 왜냐면 우리 뭐예요? 종합소득 세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막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많이 줄여가지고 우리는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서는 첫 번째로 봤을 때 비용을 잘 챙겨야 되는 거. 우리 아까 말했던 거 제가 뭐 권리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그다음에 매입 비용은 너무 당연한 거고 임대료 인건비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놓치고 신고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단계 소득공제에서 제가 절세수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세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했더니 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창업 단계에서 실제로 청년이고 수도권 외 가밀제에서 500이 다 감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3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200이 되고 2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500 중에 만약 이 업종에 이렇게 해당하면 30% 혜택 받으면 150만 원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350만 내면 되는데 근데 내가 세무 대리 비용 아끼려고 하다가 이런 거 못 받으면 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이제 내가 자신이 없으면 맡기시면 되고 내가 자신 있으면 이런 거 놓치시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했어요. 우리 종합소득세 절세까지 거의 플랜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명 계좌. 우리가 차명 계좌를 많이 그래도 쓰시거든요. 왜냐면 조금 위험한 거는 이 현금 업종이잖아, 어떻게 보면. 피부관리업이요. 1인이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매출이 누락이 돼요. 매출 누락이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내가 손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손님한테 현금 영수증 안 끊어줬던 거예요, 그동안. 현금 줬는데. 이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누락했으면 이것도 탈세 제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게 리스크가 있어서 내 직업 명의로 받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받았다가는 또 차명 계좌 의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뒤 포상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상 아까 말했던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 간에는 서로 상관례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최종 소비자랑 직접적으로 엮이는 경우에는, 왜냐면 피부 관리도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효과가 안 나타나면 막 찌를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를 조심하라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건데, 최종 소비자의 관계심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깨지는 순간 탈세 제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판단하셔서 탈세 제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 매출 누락을 조심하고 차명 계좌는 조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통장에 뭐 이렇게 입출금 내역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매출을 너무 줄여서 신고하는 거에다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고 내가 대신 낼 세금을 줄이는 역할에다 충실하셔라. 그래서 차명계좌 가소신고 위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 국세청이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신고를 혹시 과소신고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여기 신고소득금액이죠? 우리가 절세를 하려고 막 소득금액. 근데 여기 보면 소득금액이에요. 아까 제가 세금을 줄이는 건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랑 이런 걸 빼주는 거. 다 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 매우 좋지만 소득금액을 낮추어서 했다가는, 근데 소득금액 낮추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그래야 일단 뭐 그런 감면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소득금액이 엄청 적다. 그런데 내가 뭐 떼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카드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했어요. 근데 신고소득금액 얼마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 그 다음에 소비 지출에 이게 뭐 5년 정도 기준이에요, 5년. 그 다음에 신고소득금액 다 했더니 이건 2억, 그리고 여기 신고소득 다 했더니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보다 12억에서 내가 신고한 소득이 5년간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1억에 대해서는 탈루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집에 대출이 있거나 그럼 입증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누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세청에서 아까 첫 번째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이 쌍구를 키우고 있어요. 피부관리샵도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업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루 혐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그 샵 관리샵은 아니었고 주유업이나 음식점을 겸업하면서 종합소득세 금액을 4,100만 원밖에 신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31억 하는 아파트를 사고 승용차 소유하고 해외여행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은 재산 증가액이 우리가 20억 정도 돼요.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소비 지출액이 이제 3억 정도 되고 신고소득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탈루함액이 22억이 넘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세금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그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소득은 좀 잘 맞추셔야 돼요. 허위를 맞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득 조절을 잘 하셔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일단 제가 종합소득세를 이제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지금 그 장부에 대한 부분 종합소득세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남겨주세요. 근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감면이나 공제 잘 챙겨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직계비속이 만 20세 이하인데 알바대로 소득이 잡히면 인증을 못 받느냐. 이게 알바 등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만 20세 이하인데 알바 신고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인건비 신고할 때 알바는요 소득 금액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 소득세의 세금 신고 그만큼 소득자 그 소득 금액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바인데 3.3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바여도 요새는 이제 알바로 신고를 이렇게 안 떼고 일용 근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 소득이 안 떴다 하면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고요. 거기 소득이 떴다 하면 부양가족으로 넣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가 3, 4분 남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했던 부분을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저희 피부관리업은 국세청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사업자 등록에 할 때도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음, 부가세 신고가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에서는 매출, 매출 중에서 사실 여기서 현금 누락은 웬만하면 요새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으로 받아, 그건 모르겠죠. 그렇지만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경우는 언제든 탄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매출 신고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들어갔을 때, 이제 매입세액은 증빙 싸움이라고 했죠, 부가세는. 그래서 임대료, 임차료, 이런 부분들, 우리 건물주가 너무 연로해요. 그래도 내 부가세 신고 때만큼 악착같이 생계한서 잘 받으시고, 그래서 놓치지 않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제가 뭐라 그랬죠? 홈택스에 잘 등록을 해라. 그리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으로 항상 그게 핸드폰 번호를 받으시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고 한국전력공사라던가 우리 휴대폰, 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연락해서 통신비 같은 것도 부가세 혜택을 누리셔라. 그게 증빙 싸움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원천세죠. 그래서 내가 혼자 하기 힘들 때 원천세 종류, 근로랑 사업이랑 일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사업소득으로 한 2, 3개월 하시다가 근로를 소득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대보험 들어갈 때 이왕 근로자를 뽑는다면 10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리고 또 자가운전 보조금 이외에 자녀 수당까지 해가지고 잘 그 부분을 챙기셔서 음, 비과세 혜택을 누리셔라.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건비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나, 그래서 또 신고 및 납부까지, 그 다음에 지급명세 제출까지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된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이행이 된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5월달이 그 다음 연도 5월달이 돌아왔을 때 그때 종합소득세 할 때 비용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세액 감면 그리고 소득공제 다 놓치지 말고 지금 뭐 노란우산 공제 혹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가입을 좀 누군가가 추천한다면 권장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종합소득세까지 5월달까지 마무리해야 우리 그 전년도의 소득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피부관리업에 좀 한정해서 말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한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또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저희 피드백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뭐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사업자를 위한 강의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또 추가적으로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이제 거기도 많이 이제 방문해서 이제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4시 50분 됐는데요. 3시간 동안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 있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셔가지고요. 네, 마무리 바로 할게요. 감사합니다.